야, 이게 뭐야? 이건 쓰레기가 가득 찬 메탈 소재 휴지통이네요. 혹시 다른 걸 보고 질문하신 건가요? 다시 보고 말해봐. 자세히 보니까 단순한 휴지통이 아니었네요. 애플의 맥 프로 2013년형 모델로 독특한 원통형 디자인 때문에 쓰레기통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했었죠. 혹시 이 컴퓨터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 점이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비즈입니다. 여러분, 혹시 연탄맥이라도 들어보셨나요? 2013년에 나온 맥 프로인데 이게 여러모로 진짜 기가 막힌 제품 중 하나거든요. 그 전설적인 제품이 저희 회사 지하 창고에 지금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거 안 찾아볼 수가 없죠. 같이 내려가 봅시다. 이게 기가 막힌 제품이거든. 자, 여기가 저희 회사에서 구형 장비들을 보관하고 있는 창고인데요. 직접 들어가 보면 와, 여기 보이는 것처럼 검은색 쓰레기통 같은 맥 프로가 선반 위에 한가득 놓여있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일단 하나를 가지고 올라가서 바로 리뷰를 해보도록 합시다. 이야,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신 이 검은색 쓰레기통 같은 게 바로 맥 프로 2013인데요. 지금부터 무려 13년 전에 소개된 애플의 최상위 워크스테이션입니다. 당시로선 최고 사양 기준 1만 달러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가격과 파격적인 디자인을 자랑하는 플래그십 제품이었어요. 여튼 이 제품을 실물로 보죠? 그러면은 생각보다 조금 작은 사이즈에 놀라게 되는데요. 높이 25cm, 지름은 17cm로 아이패드 11인치와 비교를 하면 높이가 거의 같고요. 지름의 길이도 패드의 세로 사이즈와 거의 같습니다. 한마디로 아이패드 11인치를 세워서 제자리로 한 바퀴 돌려서 만들면 딱 요 정도 크기가 나오는 셈이에요. 다만 무게는 생각보다 무거운 약 5kg 정도인데 실제로 들어보면 묵직한 금속이 꽉 들어찬 단단한 느낌을 줍니다. 특히 이런 묵직한 느낌을 강화시켜주는 거는 블랙 아노다이징 처리된 알루미늄 외피가 한몫을 하는데요. 13년 전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세월의 풍파를 맞아 제품의 흠집이 군데군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플답게 여전히 세련된 마감을 잘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외관에 대해 설명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냉각 구조인데, 보시면 이 상단 안쪽에는 뭔가 펜이 있을 것 같은 블레이드 구멍들이 비쳐 보이고요. 아래쪽을 보시면 검은 받침대가 있고, 이 검은 받침대와 본체 사이에 틈들이 이렇게 있죠. 실제로 맥 프로는 위쪽에 달린 단 하나의 배기 팬이 공기를 위로 뽑아내면 하단의 이 360도 틈으로 공기가 빨려 들어가면서 안쪽에 있는 부품들을 식히는 방식으로 냉각이 이루어집니다.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이 과감한 냉각 방식은 후에 이 맥 프로의 운명을 결정짓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에요. 넘어가서 이제 제품을 한 바퀴 천천히 돌려보면 정면, 사실 이 제품의 원통이라 정면이라는 표현이 좀 어색하긴 한데 앞쪽은 정말 깨끗한 알루미늄만 보이고요. 뒤쪽으로 돌려야 이렇게 입출력 포트와 전원 버튼이 자리 잡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혹시 방금 눈치채신 분? 포트를 보려고 본체를 이렇게 회전시키죠? 포트 부분이 밝아지죠? 이게 애플이 이 제품에 넣은 진짜 흥미로운 디테일 중 하나인데요. 이 본체 안에는 본체 회전을 감지하는 자이로 센서가 들어있고 포트 뒤쪽에 LED가 달려있어서 움직임이 느껴질 때마다 포트면에 있는 아이콘들이 서서히 LED로 밝아지고요. 하나를 꽂고 다시 돌려놓으면 LED는 꺼집니다. 보통 포트는 어두운 후면 부분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 뭔가 꽂을 때 버벅거리지 말라고 LED가 작동하게 만든 건데 13년 전 제품을 고려하면 디테일이 대단하긴 하죠. 여튼 넘어가서 이제 포트를 좀 본격적으로 보자면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헤드폰 잭과 마이크 잭, 그리고 USB 3.0 4개에 썬더볼트 2 포트가 무려 6개나 달려있고요. HDMI 포트와 기가비트 이더넷 포트 2개 해서 총 14개의 포트가 화면에 다 박혀 있습니다. 지금 보면 맥 스튜디오 같은 거랑 비교해도 포트 개수만큼은 안 밀리죠. 여기서 재밌는 건 6개에 달하는 바로 이 썬더볼트 2인데요. 사실 이 제품이 나왔을 당시만 해도 말이죠. 썬더볼트 2 정도면 컴퓨터 내부의 PCI 슬롯을 대신할 수 있다고 적어도 애플 스스로는 그렇게 믿던 시기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원래 PC에다가 사운드 카드니 캡처 카드니 하는 걸 꽂으려면은 다 본체 안에 있는 PCI 슬롯에 다 꽂았어야 하잖아요. 근데 썬더볼트는 이 PCI 신호를 케이블로 끌어올 수가 있거든요. 물론 양 끝에 컨트롤 칩이 필요하고 대역폭도 제한되긴 하지만 어쨌든 외부로 PCI 신호를 빼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본체 안에 꽂던 레이드 카드도 영상 캡처 카드도 케이블로 끄집어내서 밖에 둘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애플이 무슨 도박을 했냐?
야, 이제는 PCI 슬롯에 꽂던 부품들 썬더볼트 2에 꽂으면 똑같이 작동한다며. 내부의 PCI 슬롯 다 빼버리고 썬더볼트 2 포트 여러 개 달아두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맥 프로는 그래픽 카드를 제외한 모든 PCI 슬롯 기반 확장을 썬더볼트 케이블로 빼내는 접근법을 제시했어요. 이거는 이론적으로는 아주 멋진 발상이었습니다. 썬더볼트 생태계가 충분히 커진다면 복잡하게 장치를 열고 PCI 슬롯에 꽂고 다시 집어넣고 할 것 없이 케이블 하나로 원하는 액세서리를 꽂을 수 있었을 테니까요. 근데 결과는 아시죠? 이 이야기는 조금만 뒤에서 하도록 할게요. 이 맥 프로 2013은 기가 막힌 내부 설계로도 엄청난 화제를 모았던 제품입니다. 실제로 분해를 해보죠? 그러면은 분해의 편의성, 내부 설계 혁신성, 그리고 디자인적 측면 모두에서 당시 애플 제품 디자인의 궁극적 지향점, 그리고 당시 제품 개발자들의 치명적인 판단 오류가 이 제품의 설계에 속속들이 반영된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기말할 것 없이 이 외피를 한번 분리를 해볼까요? 애플 제품답게 전용 별나사 드라이버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본체를 돌리면 여기에 슬라이드 스위치 있잖아요. 요거를 옆으로 쓱 밀어주고 그냥 위로 들어 올리면 이 외피가 통째로 쑥 빠져버립니다. 버튼 하나로 내부 접근이 가능한 수리 용이성. 제가 애플 제품의 수리 용이성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좀 기가 막히긴 한데 이 제품은 수리 용이성이 애플답지 않게 상당히 높은 제품 중 하나입니다. 여튼 외피를 벗기고 바라보는 맥 프로의 모습은 참 대박이죠. 보드도 검정, 케이블도 검정, 방열판도 검정, 온통 검정색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상태에서 곧바로 교체가 가능한 부품이 있는데 바로 여기 보이는 램과 여기에 달린 SSD예요. 일단 램부터 보여드리자면 교체가 너무 쉽습니다. 손가락으로 이렇게 눌러요. 열리잖아요? 짜잔! 이렇게 해서 램을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보니까 이 제품은 요즘 핫한 기업이네요. SK 하이닉스제 DDR3 ECC 메모리이고요. 반대편에도 이렇게 생긴 슬롯이 하나가 더 있어서요. 보이시죠? 총 4개의 램 슬롯에 최대 128GB의 메모리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이 메모리 교체까지는 어떠한 도구 없이 나사 하나도 풀 필요가 없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이는 SSD 역시 교체가 되는데요. 여기 보이는 나사를 풀면 바로 분리가 되고요. 더 높은 용량의 SSD를 끼우면 바로 교체가 가능합니다. 물론 SSD 슬롯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NVMe 방식과는 약간 다른 방식이긴 한데요. 그래도 곧바로 교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13년이 지난 지금의 입장에서 보면은 진짜 너무 그리운 교체 방식이죠. 넘어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더 분해를 해봅시다. 이게 겉보기엔 대단히 복잡해 보이지만 GPU에 심지어 CPU까지 교체가 가능하거든요. 일단 상단의 펜 부분부터 분해를 해봅시다. 상단에 자리 잡은 나사들을 전부 제거해주고 됐어. 그리고 펜을 살짝 들어 올리면 이렇게 커넥터가 보여요. 그래서 이 커넥터를 제거를 하기에 뒤쪽에 보이는 안테나 연결 케이블까지 이렇게 커넥터 2개를 제거를 하면 이 맥 프로에 달린 유일한 펜이 분리가 됩니다. 이렇게 하단 쪽 부분도 이렇게 나사를 풀러서 분리를 하면 이야, 이렇게 대단히 독특한 형태의 메인 부품 뭉치가 보이게 되는데요. 이게 애플이 그렇게 자랑하던 통합 열 코어입니다.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것부터 보면은 2개의 보드가 삼각 기둥처럼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서 있죠. 이거를 위에서 보면 이렇게 2개의 보드가 이등변 삼각형의 두 변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요 2개의 부품들이 바로 맥 프로용 AMD GPU입니다. 동일한 부품이 2개 있으니까 듀얼 GPU 구성인데 사실 이 맥 프로 2013은 단일 GPU 옵션 없이 오직 듀얼 GPU 구성으로만 판매되던 제품이에요. 이 2개의 GPU 사이를 얇은 핀들이 빽빽하게 들어찬 거대한 히트싱크가 메꿔서 양쪽 GPU에서 발생하는 발열을 여기 보이는 이 삼각형의 히트싱크가 해소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삼각형의 이쪽 변에는 뭐가 있냐? 눈치채셨죠? 이쪽에 있는 이 초록색 보드에는 CPU가 장착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 면 각각의 발열원이 하나씩 달려 있고
이 삼각형 안쪽으로 채워진 거대한 히트싱크를 GPU 2개, CPU 하나, 총 3파트가 나눠 쓰는 냉각 구조인 겁니다. 근데 좀 이상한 게 있죠. 보면은 이 GPU 2개와 CPU가 다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여기는 또 IO 보드라 그래갖고 포트들이 모여있는 곳인데 얘도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부품들이 다 떨어져 있으니까 서로 신호를 주고받을 수가 없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자, 그래서 나오는 게 이 아래쪽에 위치한 도토보드입니다. 이 커넥터 보이시죠? 이 커넥터 각각의 앞서 설명한 파트들이 연결되는 일종의 서브보드인 셈인데, 이건 역시 맥 프로의 디자인에 맞춰서 원형으로 되어 있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죠. 저는 도토보드가 원형으로 되어 있는 건 처음 봅니다. 여튼 커넥터를 제거하고 나사를 분리한 다음에 얘를 살살살살살 들어 올리면 이렇게 보드가 분리가 되고요. 이 상태에서 IO 보드랑 연결되는 커넥터를 분리를 하면 이렇게 도토보드가 분리가 되고요. 제발 돌아가. 됐어. 이렇게 삼각 히트싱크를 공유하는 CPU, GPU 파트와 입출력 패널 보드가 분리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입출력 패널 보드 부분도 자세히 보면은 숨어있던 부품이 하나가 더 나오는데요. 바로 파워 서플라이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보이는 이 캐퍼시터 같은 게 있잖아요. 이것들이 파워 부품이죠. 실제로 이 맥 프로 2013의 경우 450W짜리 파워 서플라이가 이렇게 길게 IO 패널 옆에 붙어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신기한 게 이 파워 서플라이를 보시면은 안쪽에 냉각 팬이 따로 없어요. 앞쪽에서 떼어냈던 이 시스템 팬 있죠? 요거 하나가 공기를 위로 뽑아내면서 바닥 환기로부터 외부 공기가 빠져나오면서 하나의 팬이 한 번에 식히는 구조인 겁니다. 이게 당시로서는 정말 기발한 냉각 방식으로 평가를 받았거든요. 특히 팬이 하나다 보니까 처음 부팅을 하면 팬 소음이 거의 안 들린다는 점에서도 굉장히 놀랍다는 찬사가 이어졌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게 13년 전 머신임에도 불구하고 소음을 귀에 들이대어 윙 하는 미세한 소리가 잡힐 정도로 소리가 작은 걸 확인할 수 있죠. 하지만 이거를 제외하고 이 냉각 방식은 여러 부분에서 처참한 결과가 나왔는데, 이 이야기는 뒤에서 조금만 더 자세히 하도록 하고요. 다시 이 삼각형 뭉치로 돌아와서요, 몇 가지 신기한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양쪽에 달린 두 개의 GPU의 경우 애플의 독자적인 규격을 사용해서 업그레이드가 거의 불가능했지만, 뒤쪽에 보이는 이 CPU 같은 경우에는 놀랍게도 업그레이드가 꽤 자유로운 편이었습니다. 이게 LG의 2011 표준 인텔 소켓이라 같은 소켓을 쓰는 최상위권 제온 칩으로 사용자가 직접 CPU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었거든요. 지금 여기 보이는 소켓 고정 나사 4개를 풀고 교체를 하면 교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만, 저는 지금 이게 회사 제품이라 더 이상 분해를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것도 간당간당해요. 어쨌든 여기까지만 보면 이 친구는 진짜 걸작이에요. 2013년을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디자인적 기적에 가깝죠. 작고 조용하고 빠르고 분해가 쉽고 사용자 업그레이드 가능하고 디자인 미쳤고 코트가 빵빵한 정말 애플스러운 제품의 결정체였으니까요. 자, 그럼 이 제품에 대한 반응은 어땠냐? 일단 애플 스스로가 엄청 고민했었습니다. 제품 발표를 마친 뒤 당시 애플 마케팅 수석부사장이었던 페일 실러의 말을 들어보시죠. Can't innovate anymore, my ass. 당시 애플은 스티브 잡스의 사망 이후 이 회사의 혁신은 끝났다라는 비판을 거의 1, 2년째 듣고 있었거든요. 이 누적된 답답함을 키노트 무대에서 정면으로 받아친 건데, 여튼 그 정도로 애플은 이 제품에 대한 자신감이 대단했던 모양입니다. 실제로 출시 직후 미디어의 반응 역시 나쁘지 않았고 호평이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이 전위적인 제품에 쓰레기통, 연탄맥 등등 다양한 이름을 불렀지만 그것 자체가 일종의 관심이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정작 이 제품의 가장 큰 소유자인 전문가 집단에서는 이 맥 프로에 대한 원성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썬더볼트 2였어요. 애플은 맥 프로 2013 포트에 달린 6개의 썬더볼트 2 포트로 스토리지, 캡처박스, 오디오 인터페이스 같은 확장을 모두 외장으로 처리할 수 있는 미래를 그렸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왜냐? 일단 썬더볼트 2는 당시 시장에서 비주류에 가까웠어요.
썬더볼트는 당시 인텔이 빌던 규격인데 컨트롤러 칩 라이선스가 비싸다 보니까 같은 기능의 외장 박스를 가진 USB 3.0 제품 대비해서 거의 2~3배 가격이었거든요. 특히 당시 썬더볼트2는 입력 전원이 10W에 불과했기 때문에 외장 하드디스크 베이 같은 거 연결하면 전원 케이블까지 따로 연결해야 했거든요. 이러면은 본체는 미니멀한데 연결된 썬더볼트 장비들의 케이블이 주렁주렁 매달리게 됩니다. 맥프로를 쓰던 전문가들은 PCI 슬롯에 끼울 수 있던 전용 장비들을 썬더볼트 2용 호환 박스에 끼우기 위해 비싼 돈을 지불해야 하는데 심지어 더 좋지 못한 사용자 경험을 가지게 된 거예요. 게다가 상기된 이후로 썬더볼트 2 자체가 빠르게 9세대가 된 것도 문제였습니다. 맥 프로가 나온 지 불과 1년 반 만에 인텔은 썬더볼트 3를 발표했는데 이때부터는 커넥터가 USB-C로 통일되고 속도도 2배가 올라가면서 비로소 쓸만해졌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맥 프로는 포트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방이 없었으니 구형 썬더볼트 2의 느린 속도를 가지고 썬더볼트 3 호환 케이블만 더 사야 하는 상황을 맞이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 따위는 지금부터 말씀드릴 문제에 비하면 3발의 피도 안 되는데요. 바로 발열입니다. 앞서 보여드린 이 통합 열코어 기억나시죠? 총 3개의 발열원이 하나의 거대한 히트싱크를 공유하면서 위쪽 배기팬 하나로 다 시키는 구조잖아요. 출시 당시만 하더라도 이게 진짜 기발하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작은 원통에서 12kW 제논에 GPU 2장을 한꺼번에 돌려 있는 거니까요. 근데 이 설계에는 중요한 전제가 하나 깔려 있었습니다. CPU와 GPU가 동시에 플로드되는 일은 없다 예요. 예를 들어 CPU로 인코딩 할 때는 GPU는 쉬고 GPU로 렌더링을 할 때는 CPU는 쉬고 이런 식으로 부하가 시간차로 들어오면 히트싱크 하나로도 충분히 시킬 수 있다는 계산이었던 거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작업의 트렌드가 바뀌면서 이 전제가 무너집니다. 특히 전통적으로 맥 프로가 필요했던 영상이나 3D VFX 작업에서 변화가 컸는데요. 2013년 연탄 맥 출시 당시 영상 편집 분야에서는 프로레스라고 하는 편집용 포맷으로 작업을 하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프로레스는 프레임 한 장 한 장이 완성된 사진처럼 따로따로 저장되는 포맷이라 컴퓨터는 그냥 순서대로 펼쳐놓고 보여주기만 하면 됐어요. 어려운 말로 CPU 쪽의 디코딩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파나소닉이니 소니 같은 곳에서 4K 미러리스 카메라가 폭발적으로 보급이 되고 1인 프로덕션,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늘어나면서 H.264 같은 압축 포맷 형태로 영상을 편집하는 방식이 보편화돼요. 문제는 이런 포맷들이 용량을 줄이기에 프레임마다 완성된 그림을 저장하는 게 아니라 앞 프레임과 달라진 부분만 숫자로 저장하는 방식을 취했다는 데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영상을 재생할 때 컴퓨터의 CPU가 프레임별 차이를 계산해서 그림을 매번 다시 조립해야 되는 부담을 떠안게 돼요. 거기다가 해상도가 4K, 6K 올라가고 색 정보까지 막 풍부해지니까 조립해야 할 데이터 양 자체가 2013년 대비 수배로 늘었죠. 즉 영상 편집의 양상이 얘가 출시할 때 당시만 해도 CPU는 놀고 GPU로 효과를 입히기가 위주였다면 이후에는 갑자기 CPU가 무거운 원본을 실시간으로 조립하면서 동시에 GPU도 조지는 CPU 플러스 GPU 동시 풀가동이 강제되는 작업 환경이 관찰된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앞에서 말한 그 전제가 깨져버립니다. 새 발열원이 히트싱크 하나를 공유하니까 CPU가 뜨거우면 GPU 냉각 헤드룸도 줄고 GPU가 뜨거우면 CPU 냉각 헤드룸도 주는 서로의 발열이 서로를 옥죄는 상황이 일상화되면서 상황은 극단으로 치닫습니다. 거기다가 냉각 능력은 단일 배기판 하나가 전부 물리적으로 정해진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작업을 시작하면 팬이 미친 듯이 돌아가다가 CPU와 GPU에서 한꺼번에 발열이 발생해서 양쪽의 클럭이 떨어지게 되는 스로틀링 현상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게 돼요. 애플이 맥 프로 2013을 설계했던 의도와 실제 작업 트렌드가 달라지기 시작하면서 연탄 맥의 이 기발한 설계는 그저 작업자의 불편함을 가중하는 설계가 돼버리고 만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발열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세 번째 더 큰 문제로 직결됐으니 바로 GPU 파트의 결함입니다. 시간이 지나자 맥 프로 2013 사용자들 사이에선 GPU 고장 증상이 우후죽순 보고되기 시작해요. 화면에 분홍색이나 녹색 줄이 가거나 부팅 도중 그래픽이 깨지거나 아예 부팅조차 안 되거나 GPU가 완전히 사망하거나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그냥 우연한 불량이 아니라 방금까지 이야기한 발열 문제와 직접적으로 인과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GPU가 된 반도체 부품들은 PCB 기판 위에 자리를 잡을 때 솔더볼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납구슬들로 기판에 붙어 있습니다. 이게 GPU 한 개 칩에 수백 수천 개가 깔려 있는 구조인데 이 구슬들이 GPU와 기판을 연결해서 신호와 전원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해요. 근데 GPU가 일을 시작하면 당연히 뜨거워지겠죠. 그러면 GPU 칩이 미세하게 팽창했다가 작업이 끝나서 식으면 다시 수축해요. 이렇게 수축과 팽창이 반복되는 거를 서멀 사이클링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아주 일반적인 현상이라 어떤 부품이든 적정 온도 내에서 동작하기만 하면 재료가 그 정도 변형은 충분히 견디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문제는 맥 프로 2013의 경우 앞서 얘기한 발열 한계 때문에 GPU가 평소에도 고온 상태로 작동을 하고 무거운 작업에 들어가면 한계 온도까지 있었다가 작업이 끝나면 다시 식는 이 극단적인 서멀 사이클링이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환경이었다는 데 있습니다. 이런 환경 쪽에서는 GPU 솔더볼 쪽에 팽창과 수축이 너무 큰 진폭으로 자주 반복되게 되면서 균열이 발생하게 되고요. 어느 순간 솔더볼이 깨지면서 GPU와 기판의 연결이 단절되면서 화면이 깨지거나 GPU가 사망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부품이 제품을 죽이는 구조였던 건데 이게 고장 발생이 어찌나 빈번했던지 애플 측에서는 한때 무상 GPU 교체 프로그램까지 운영했을 정도예요. 데드풀의 VFX 디자이너가 직접 밝힌 건데 할리우드 VFX 작업이 필요했던 맥 프로 2013 9대 중에 9대가 모두 고장났었어요. 그 당시. 여튼 넘어가서 애당초 이런 거는 설계 결함이라 교체 프로그램으로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다는 평가가 대부분이었단 말이죠.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애플은 이런 다양한 문제와 사용자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야심차게 그리고 빠르게 맥 프로 2013의 후속작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맥 프로 2013, 일명 연탄 맥의 디자인은 딱 한 세대로 6년 동안 제대로 업데이트 조사받지 못하고 그대로 사라져버려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걸까요? 애플은 미래를 완전히 잘못 예측했어요. 맥 프로 2013을 출시할 당시 애플의 베팅은 이런 거였어요. 야, 앞으로의 프로 워크플로우는 말이지 듀얼 GPU 병렬 연산 중심으로 갈 거야. 그래서 단일의 고성능 GPU 대신해서 중급 GPU 2개를 바꿨던 거죠. 이 베팅은 사실 그럴듯한 근거가 있었어요. 2010년대 초반만 해도 말이죠. GPU 병렬 컴퓨팅이 막 화제가 됐던 시기였고 멀티 GPU로 작업을 분산하면 이론상 2배의 성능을 낼 수 있다는 게 컴퓨터 과학계의 핫한 주제였거든요. 애플은 거기에 패를 걸고 야, 우리가 그 흐름을 가장 먼저 잡고 프로 시장의 표준화 잡아내겠다며 이런 설계를 만들어낸 겁니다. 근데 현실은 정반대였어요. 업계는 엔비디아 쿠다 플러스 단일 고성능 GPU 조합으로 빠르게 정리됐습니다. 왜냐? 단일 고성능 GPU를 전제해야 프로용 프로그램 코드 설계가 쉽거든요. 듀얼 GPU 병렬 연산은 개발자가 직접 두 작업을 쪼개서 관리하는 코드를 짜야 됩니다. 이게 생각보다 까다롭고 버그도 많은 작업입니다. 같은 작업이라고 해도 어떤 부분은 GPU A, 어떤 부분은 GPU B로 보내고 중간 결과를 동기하고 다시 합치는 과정을 코드로 다 짜야 하는데 여기에는 꽤나 높은 스킬이 필요해요. 반면 단일 고성능 GPU, 쉽게 말해 깡성능의 쿠다는 엔비디아가 만들어놓은 라이브러리에 작업만 던지면 알아서 처리했거든요. 발열도 심하고 전력 소모도 높았지만 결론적으로 훨씬 간단하고 훨씬 빠르며 훨씬 안정적으로 작업을 진행할 수 있었죠. 결국 프리미어 프로의 GPU 가속도 쿠다, 애프터 이펙트의 GPU 렌더링도 쿠다, 3D 렌더러인 옥테인 렌더나 레드시프트 V레이도 쿠다, 딥러닝의 텐서플로우 파이토치도 쿠다. 거의 모든 프로 앱이 쿠다로 통일됐습니다. 실제로 이 시기를 기점으로 영상 작업 업계에서는 맥에서 윈도우 플러스 엔비디아 그래픽카드 조합으로 넘어가는 쪽이 정말 많이 났습니다. 실제로 저희 회사도 이 맥 프로 2013 이후의 편집컴은 윈도우 플러스 엔비디아 그래픽카드가 중심이 됐어요. 물론 지금은 저희 쪽은 다시 맥 시리즈로 돌아왔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단일 고성능 GPUC가 도래하게 되면서 중급 GPU 2장의 발열을 분산해서 시킨다는 전제로 정밀하게 설계된 연탄맥의 발열 설계는 문자 그대로 구식이 돼버립니다. 이 삼각형의 구조는 초고전력의 단일 GPU 발열을 물리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구조예요. 업그레이드를 하려면 이 히트싱크 자체를 갈아엎어야 하는데 그러면 사실상 새 제품을 처음부터 설계함을 의미했습니다. 결국 2017년 애플은 이례적으로 기자들을 본사에 불러놓고 야, 우리는 사실 발열의 구석에 스스로 갇히는 설계를 했어 라고 인정하기 이르렀죠. 자, 그리고 이 시점에서 연탄맥의 운명은 결정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몇 년에 애플이 내놓은 치즈강판 맥 프로는 연탄맥이 추구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큼지막한 본체에 엄청나게 펜을 많이 달아두고 빵빵한 PCI 슬롯과 확장성을 가진 타워형 제품으로 복귀했고요. 한때 수많은 사람들의 찬사를 받은 이 경이로운 제품은 역사 속으로 영원히 사라지게 됐습니다. 다시 그로부터 시간이 몇 년 흐른 지금 세상은 또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의 환호와 함께 등장한 타워형 맥 프로 마저 이제는 단종돼 사라졌습니다. 타워형 맥 프로의 가장 큰 단점이었던 강력한 단일 GPU 플러스 자유로운 확장성이 애플 실리콘 시대로 넘어오면서 의미를 잃었거든요. 애플 실리콘에는 이미 GPU가 칩에 통합되어 있고 PCI 슬롯에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도 꽂을 수 없으니 거대한 타워 자체가 존재할 이유가 사라진 거죠. 그리고 그렇게 거대 타워 시대가 끝나고 그 자리를 차지한 게 바로 이 맥 스튜디오입니다. 근데 잠깐만, 맥 스튜디오를 다시 한번 보세요. 극도로 작은 본체, 미니멀한 알루미늄 디자인, 내부 확장은 사실상 포기, 주요 확장은 썬더볼트로 외부에서 처리.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나요? 네, 맞아요. 그렇게 욕먹던 연탄 맥과 설계 사상이 거의 똑같습니다. 2013년에는 인텔 CPU, AMD GPU로 무리하게 시도가 망했지만 13년이 흐른 지금 애플은 자체 실리콘과 함께 그 목표를 어느 정도는 완성한 셈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디테일 하나 덧붙이자면은 2017년 애플이 연탄 맥 설계 실패를 인정하던 바로 그 자리에 필 실러, 크레이그 페더릭이 함께 한 명이 더 앉아 있었습니다. 2013년부터 하드웨어 엔지니어링을 총괄하던 애플의 임원인데 그 사람의 이름은 존 터너스예요. 이후 인물은 SVP로 승진해 맥의 애플 실리콘 전환을 진두 지휘한 뒤 맥 스튜디오를 내놓고 자신이 직접 소개했던 맥 프로의 관짝을 닫았으며 바로 올해 팀 쿡에 이어 차세대 애플 CEO로 지명됐어요. 거의 10년 전에 연탄 맥의 실패를 직접 인정했던 사람이 이제는 애플 전체를 이끌게 된 겁니다. 이쯤 되면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되죠. 이 연탄 맥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13년 전에 외쳤던 작은 본체 플러스 강력한 프로 성능이라는 비전을 결국 애플 스스로가 맥 스튜디오로 증명해버렸으니 어떻게 보면 방향은 맞았지만 너무 일찍 도착한 제품일까요? 아니면 6년간 업데이트도 안 되고 박제된 채로 GPU가 줄줄이 녹아내렸으니 애플의 오만한 배팅에 대한 상징적 실패적으로 봐야 될까요? 저는 아직도 결론을 못 내리겠습니다. 시대를 앞서간 선구석의 도전이라고 치더라도 13년 전 그 도전에 대한 청구서를 직접 치른 사람한테는 저를 포함해서 별로 위로가 되지 않는 얘기일 수도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은 이 제품을 어떻게 보십니까? 연탄막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간절히 부탁드리며 영상 마칩니다. 끝! 정말 잘 만났긴 했는데요. 다시 이걸로 작업하라면 절대 안 합니다. 그 이쁜 쓰레기의 대명사죠. 그리고 연탄맥이라는 별명도 사실 지금 보면 되게 자기 예언적인 별명이야. 끊임없이 끓어오르니까. 스스로를 태우면서.